제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결혼을 하고 5년 뒤, 그날은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애들 2명을 데리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기보단 그냥 집에서 뭐나 만들어 먹자는 생각에 남편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죠. 근데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는데 아주버님의 전화더라고요. 웃으면서 전화를 받은 남편은 순식간에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아들을 안아들고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가야 돼. 아버지 사고 나셨대. 그렇게 시아버지는 자전거를 타러 나가셨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대퇴골 골절과 두부 손상 등 중상을 입으셨고 그로 인한 대형 수술을 받으시다 수술대 위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오늘 인생라디오 사연은 10년 동안 월 200만 원씩 보낸 시모의 충격 영상이 공개되자 상상도 못했던 시댁 비밀에 이성 잃고 오열했다는 며느님의 사연 글입니다. 인생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정말 끔찍한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남편도 시숙님도 형님도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도 못 내고 우시던 시어머니는 쓰러지셔서 입원을 하셔야 했죠. 당장 사망 선고를 받고 장례까지 치러야 하게 됐는데 저희 모두 길을 잃은 아이처럼 제대로 된 사고도 행동도 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조치 후에 간신히 시숙님의 부축을 받고 시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실 수 있었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서자마자 바로 안 돼라고 되뇌이시다 다시 졸도를 하셔서 실려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차마 그 상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셔서 시아버지가 가시는 길을 끝내 배웅하지 못하셨습니다. 꽤 오래 시댁에는 무거운 먹구름이 자리 잡았어요. 저희 모두의 슬픔과 상실은 분노가 돼서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에게 향했고요. 처음에는 절대로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그 무책임하고 끔찍한 선택에 대한 벌을 받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해자 측에서는 끝까지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징역을 받아도 감형을 위해서 합의금을 제시해 온 거죠. 근데 사람의 목숨에 값을 매긴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저희 가족 중 누구 하나 그 합의금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만을 바랐어요. 가해자 측 변호사는 가해자가 애가 셋인 가장이라고 제발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지만 애가 셋이면서 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음주운전을 하나요? 저희 모두 코웃음 치면서 헛수고하지 말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다르셨어요. 시아버지의 장례식 후에 잠도 못 주무시고 잘 먹지도 말을 하시지도 않던 시어머니께서는 그냥 합의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냥 빨리 잊고 싶다. 더 이상 누구 하나 붙잡고 평생 원망하면 뭐하니? 내 속만 더 썩어 들어가지. 계속 연락 오는 것도 듣기 싫고 네 아버지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힘들다. 그리고 사람 인생이 뭐 이렇게 허무하니? 이렇게 있었던 것도 모르게 순식간에 세상에서 사라지는데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일인가 싶다. 그래서 더 무서워. 너희도 그렇고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니? 내 남편 뺏어간 인간 고작 몇 년 더 감옥 안에서 살게 할 바엔 합의금 받고 속 편해질란다. 나 너무 이기적이니? 하나 있는 남편, 목숨이랑 돈이랑 맞바꾼 매정한 사람 같지? 네 아버지, 행여 하늘에서 이런 마누라라고 상처받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 미안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약간의 트라우마처럼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증이 생기신 거죠. 근데 세상에 누가 그런 선택을 한 시어머니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시숙님도 형님도 그리고 저도 누구 하나 그런 시어머니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해자 측과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고 저희는 복수나 분노를 애써 떨쳐내려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와 남편은 매년 결혼 기념일이 되면
저희의 결혼을 축하하지 못하긴 했어요. 그래도 시간은 어느 정도 망각과 치유의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전처럼 가족들끼리 자주 만났지만 미묘하게 대화를 하다 웃다가 잠시 침묵이 생기는 미묘한 순간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 물건을 정리하시며 제게 시아버지가 생전 모으시던 책들 중 간직할 건 간직하고 처분할 건 처분하라고 하셨는데 차마 그 중에서 고르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은 중고서적으로 도서관에 기부를 했고 평소 시아버지께서 자주 읽는 책은 지금도 제가 간직 중이에요. 그 중에는 시아버지가 읽으시다가 좋은 글귀를 표시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짧게 적은 부분이 있었는데 책을 읽다가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뭔가 시아버지와 함께 독서를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었는데 제게는 그게 시아버지의 죽음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일종의 의식처럼 받아들여졌죠. 저희 가족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시아버지가 떠난 자리를 치유했습니다. 물론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때로는 솔직하게 그 슬픔을 나누기도 했고요. 그렇게 서로가 각자 하나씩 가슴속에 뻥하고 뚫린 시아버지의 빈자리를 메꿔가고 있었는데 4년 뒤 애써 빠져나온 상실의 늪에서 저는 지옥의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조선소에서 일하던 남편이 작업 중 유독가스 중독으로 정신을 잃어 구조가 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환자가 위독하니 보호자분께서 바로 오셔야 한다고 했고 당시 집에 막 도착한 저는 다시 신발만 신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병원으로 향하는데 손발은 떨리지 그런데 집에 있는 애들은 걱정되고 당장 다른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손가락이 제대로 안 움직여서 몇 번을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숨을 고른지 모르겠어요. 일단 형님에게 전화를 드렸고 형님은 시숙님과 함께 저희 집에 가서 애들 데리고 시댁에 데려다 놓을 테니 걱정 말고 병원에 도착해서 전화 달라고 하셨어요. 애들 데려다 놓고 우리도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형님에게 전화 드리는 걸 잊었습니다. 남편을 처치하던 의사에게 죄송합니다만 이란 말로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주변에서 저를 부축해 주시던 병원 직원들에게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어떡해요. 어떻게 해요. 어떡해. 우리 남편. 어떡해. 그렇게 울다가 과호흡이 와서 저도 누워있는 남편처럼 병원 침대에 눕게 됐어요. 진정제를 맞고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시어머니와 형님이 수척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희는 눈을 마주치자마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눈을 들여다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에게 안겨서 말했어요. 왜 우세요? 네? 어머님도 형님도 왜 우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남편 괜찮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현실을 부정하는 제 말에 시어머니와 형님의 울음소리는 더 커졌고 시어머니는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며 불쌍한 우리 현애 어쩌니. 아휴, 불쌍한 우리 현애. 라고 하시며 우셨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떠나보냈을 때 모습이 제가 남편을 떠나보내는 모습과 비슷했어요. 저도 몇 번을 정신을 잃고 나중에는 탈수까지 와서 몇 번이나 실려갔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대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마다 정신을 차리고 눈앞에 천장이 보이면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고 이대로 다시 눈을 감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눈을 감았다 뜨면 오늘 저녁에 만두전골 해먹자고 하고 출근한 남편이 나타났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저 저를 불쌍하고 안쓰럽게 쳐다보는 사람들만 수두룩하더군요. 시아버지 떠나신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제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요? 남편의 장례식 후에 잠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생활하시며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아무래도 저 혼자서 애들을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제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니었거든요. 불면증에 2주 만에 8kg가 빠져서 식이장애까지 왔었어요. 식이장애는 병원을 다니며 나아졌지만 그때 빠진 살은 지금도 뭘 해도 안 붙더라고요. 꿈을 정말 자주 꿨는데 계속 남편이 나왔어요.
남편이 나와서 제가 밥을 차려주는 꿈도 꾸고, 남편이 잠깐 집에 와서 씻고 가는 꿈도 꾸고, 저랑 손을 잡고 산책을 하거나 남편이 자고 있는 저를 깨우는 꿈도 꿨었습니다. 근데 꿈에 나오는 남편은 이상하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고, 이번엔 나랑 말 좀 하자고 해도 남편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아서 제가 그런 남편을 애타게 부르다 꿈에서 깨서 한동안 식은땀을 흘리며 멍하니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 누군가를 붙잡고 꼬매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왜 나를 이렇게 찾아올까? 남편을 잘하는 사람과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갔었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오지 않던 제가 나타나자 바로 껴안아 주시며 잘 왔다고 괜찮냐고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고, 저는 시어머니 앞에 앉아서 한동안 제가 꾼 꼬매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들으시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현애야, 먼저 간 사람이 꿈에 나와서 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거라고 하더라. 억울할 것도 후회할 것도 없어서 할 말이 없는 거라고. 아마 민호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갔어도 현애 너를 믿으니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나 보다. 너가 누구보다 애들하고 잘 살 걸 아니까. 그래도 얼굴은 보고 가고 싶으니까 와서 얼굴만 보고 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너도 민호가 안심할 수 있게 이제 그만 힘들어하고 그냥 잘 살기만 하자. 잘 살 수 있게 그것만 생각해. 알았지? 이게 뭐야. 며칠 만에 얼굴이 반쪽이 돼선. 이러니까 민호가 계속 와서 우리 현애 잘 먹나? 살은 좀 오르나 보고 가지.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꿈속에서 마주했던 남편의 눈빛이 생각나면서,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어쩌면 내 그리움과 아픔이 남편을 잡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원히 기억은 하되 그 기억에 슬픔을 적시지 말자 하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 후에는 안 하던 외출도 하고 상담과 수면 치료를 하면서 일단 잠을 잘 잘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새삼 정말 잠을 잘 수 없으니 일상이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4~5시간 동안 깨지 않고 잘 수 있게 되니 머릿속이 개운해지고 비관적인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또 시댁에도 자주 찾아갔고요. 일주일에 3번은 가서 어머님하고 형님하고 점심을 먹기도 했네요. 주말에는 시숙님까지 해서 저녁 식사를 했고요. 그냥 어떻게든 나와 함께 남편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위로를 받고 남편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게 제가 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제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3달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언제나 저를 환영해 주시고 언제나 제 편이 되어 주실 것 같은 시어머니께서 안 하시던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시댁에 찾아가도 그냥 차만 마시고 피곤하다시며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시기도 했고요. 또 다른 날은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그때 시어머니께서 어디가 편찮으신 게 아닌가 해서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말했죠. 어머니께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요. 근데 형님도 아주버님도 그냥 체력이 좀 떨어지시는 게 요새 피로감을 잘 느끼신다고 그런 말만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운동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배드민턴이나 그냥 가벼운 산책을 함께 하자고 시어머니께 권유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필요 없다고 하시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현애 너는 언제까지 놀 거니? 너도 이제 다시 일이든 뭐든 시작해야지.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좀 당황했습니다. 둘째를 낳고 저는 일을 쉬고 있었는데 아무리 남편이 떠나고 제가 2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바로 일을 하지 않느냐 눈치를 주는 듯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좀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나를 생각해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하고 그러게요. 지금 저 받아주는 곳이 있을까요? 라고 가볍게 대답했던 것 같네요. 근데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아예 아주 찾아오는 저 자체가 문제라는 듯한 말을 자주 하셨어요. 어느 날은 같이 제가 사온 케이크를 잘라서 커피와 함께 먹다가 문득 이러셨어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자주 찾아올 거니? 내가 저번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여기가 뭐 방앗간도 아니고 계속해서 찾아오면 나도 그렇고 민중이도 그렇고 경원이도 그렇고 좀 불편할 것 같지 않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님? 혹시 제가 찾아오는 게 불편하세요? 아무래도 그렇지. 우리도 우리 식구들끼리 그냥 편하게 있고 싶은데 너 오면 안 먹던 반찬도 꺼내야 하고 손님인데 뭐든 내와야 하고. 우리 식구 그 말을 듣는데 와 가슴이 지끈거리더라고요. 그 식구에 저는 안 들어간 건가요? 그날은 너무 당황스럽고 서운해서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저도 마음이 불편해서 시댁에 안 찾아갔었는데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그날 일에 대해 제게 사과를 하시고 오해를 푸시려고 하시나 하는 마음에 시댁으로 갔는데 시어머니는 아예 그날 제게 했던 말을 확인 사살하기 위해 부르셨던 거였어요. 현애야, 이 말 듣고 너가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집에 안 찾아왔으면 좋겠구나. 네? 어머님. 아니, 왜요? 제가 혹시 뭘 잘못했나요? 아니, 너가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냥 연이 다 된 거지. 민호도 그렇게 갔는데 언제까지 혼자 된 며느리랑 이렇게 자주 보는 것도 영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너 보면 나도 계속 민호 생각이 나서 괴로워.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만 찾아오고 네 인생 네 새끼들이랑 살아라. 너도 나 보면 민호 생각나지 않니? 아직도 거실에 있는 민호 사진 보고 우는 애가 언제까지 제자리 걸음하려고 여길 찾아와? 이제 그만하자.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씀에 매달렸죠.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뭐가 불만이시면 고치게 말을 해달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고개를 단호하게 저으시며 입을 꾹 다무셨어요. 그 후로도 몇 번씩 시댁에 찾아갔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만나주지 않았고 얼굴을 마주한다고 해도 제가 없는 것처럼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저라는 존재를 정리하신 것만 같아서 충격적이고 또 배신을 당한 것만 같아서 너무 서러웠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해도 저를 봐주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다 얼굴을 축축하게 적신 눈물을 닦고 말했어요. 저 자체가 어머니께 먼저 간 아들 생각나게 해서 고통을 줄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어머님을 보면서 어머님하고 남편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위로받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눈앞에 안 나타나고 잘 살게요.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나중에 형님이 저를 찾아와 어머님도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하셨고 동서가 왔다 가면 매일 오셨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식을 떠나보낸 마음이 아마 쉽게 아물지 않을 거고 아마 평생 아물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죠. 그래도 동서를 아끼지 않는 건 아니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본인에게 연락하라고 저를 위로해 주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님의 말에도 제가 시어머니께 받은 상처가 나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말도 형님의 말도 이해는 갔지만 그래도 서럽고 뭔가 버림받은 기분은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한 달 만에 황당함과 의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다음 달 23일에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제 통장에 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었죠. 설마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시어머니께서 보낸 위자료 같은 건가 싶었고 또 설마 먼저 화해 메시지를 돈으로 보내신 건가 싶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 마음에도 좀 배신감이 남아있던 터라 다시 그 돈을 돌려보냈어요. 근데 몇 분 뒤에 그 돈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도 받고 싶지 않아서 다시 돌려보냈는데 몇 시간 뒤에 아주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재수 씨, 갑자기 돈이 들어와 있어서 놀랐죠? 먼저 말 못해서 미안해요. 그 돈 어머니가 지아랑 지성이 앞으로 중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원비라도 보태고 싶으셔서 보내시는 거라니까 그냥 받아요. 재수 씨도 어머니가 재수 씨 미워서 그렇게 보낸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냥 본인도 살려고 사지 하나 잘라내는 심정으로 재수 씨 보낸 거니까 어머니 마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줘요. 그 전화를 하고 몇 분 뒤에 제가 도로 돌려보냈던 200만 원이 제 통장으로 돌아왔고
저는 다시 그 돈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로 애들 교육비를 위한 통장을 만들어서 그 돈을 넣었어요. 근데 그 다음 달 23일에 또 20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형님이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자고 저를 불렀어요. 그날 형님은 어렵게 제 눈치를 살피더니 말을 꺼내셨죠. 동서, 아마 앞으로 시어머니께서 계속 200만 원씩 동서 통장으로 돈을 보내실 거야.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다른 생각 같은 것 말고 못 이기는 척 받았으면 좋겠어. 그건 그저 어머님 본인께서 동서한테 미안해서 보내는 거니까. 그렇게 7년 동안 시어머니는 꼬박꼬박 매달 23일이 되면 200만 원씩 제게 보내셨어요. 그 돈은 애들 통장에 차곡차곡 모여서 종종 학원비나 용돈, 애들 물건을 사는 생활비로 쓰였어요. 그리고 그동안 정말 시어머니와는 단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고 정말 가끔 형님이나 시숙님하고만 안부 연락을 했었어요. 저는 저대로 다시 일을 시작해서 동네 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어느덧 딸은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둘째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영영 그렇게 애틋하고 특별했던 시댁과는 이대로 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나마 형님하고 연락은 하지만 언젠가 이것도 끊길 거라고요. 예전에 다 같이 복작거리던 시절을 그리워하곤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은 지 7년이 지나가던 초겨울에 저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문자는 그냥 딱 한 단어만 있었습니다. 현애야.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가 생각을 했어요. 왜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가 내 이름만 딸랑 부를까 싶어서 의아했죠. 근데 불현듯 이게 왠지 시어머니께서 보낸 것 같다는 강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물론 시어머니 번호가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런 강렬한 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번호의 주인은 잠깐 전화를 받고는 바로 끊더군요. 그 후에 제가 다시 전화해도 안 받아서 저는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형님 혹시 어머님 휴대폰 번호 바꾸셨어요? 응? 갑자기 왜? 아니, 지금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왠지 어머님 같아서요. 어? 뭐라고 왔는데? 아니다. 일단 동서 기다려봐. 내가 알아볼게. 형님은 당황한 사람처럼 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몇 시간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받으니 형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동서, 그거 어머님 맞아. 어머님이 갑자기 동서 생각이 나서 잘 지내나 싶어서 충동적으로 문자했다고. 동서한테 미안하시대. 동서 많이 놀랐지? 그럼 제가 전화했을 때 그냥 말씀하시지. 왜 말을 안 하신 거래요? 형님, 지금 옆에 어머님 계세요? 계시면 저 좀 바꿔주세요. 아니야. 동서, 어머님이 그냥 실수하신 거라고, 미안하다고, 이제 문자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 먼저 안 보고 살자고 해놓고 괜히 먼저 연락해서 동서 마음만 시끄럽게 만들었네. 동서도 그냥 잊어.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고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갑자기 5년 만에 먼저 문자를 그것도 이름만 딸랑 보내시고 제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시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통화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저는 직감적으로 크고 작든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다음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형님과 아주버님 두 분 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안 보고 싶어 하신다고 막아서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아주버님, 잠깐만요. 저 진짜 어머님 만나야겠어요. 대체 왜 안 만나주시고 왜 못 만나게 하는 건지 알아야겠다고요. 잠깐만 동서. 좀 진정 좀 해봐. 이러면 어머님만 힘드시고 동서도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그냥 가. 내가 다시 연락해 줄 테니까 제발, 응? 대체 왜 저를 안 만나 주시는 걸까요? 5년이 흘러도 제가 어떻게 사나 궁금해 하실 거면서 대체 뭐 때문에요? 그 답답한 궁금증은 3일 뒤에 풀리게 됐어요. 형님은 제게 약 12분가량의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연락을 해준다는 형님이 불현듯 보낸 영상을 불안한 마음 반, 궁금한 마음 반으로 애써 터질 듯이 두근거린 심장을 진정시키고 확인을 했어요. 그 영상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이제는 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나이가 들긴 했지만
그때 나를 지그시 바라보는 눈빛은 변하지 않는 시어머니였어요. 영상이 시작되면서 시어머니는 영상을 찍어주는 사람에게 또 이상한 말 하기 전에 빨리 찍자라고 어눌한 발음으로 말씀하시며 카메라 쪽을 바라보고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현애야, 참 오랜만에 네 이름 이렇게 소리내서 불러본다. 꿈에서만 불렀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불러도 어제 불러본 것 마냥 입안에 맴도는 게 내가 생각보다 너를 더 그리워했나 보다. 어쩌면 현애 너는 아직 나를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현애야, 나를 너무 원망하지 마렴. 너가 하루빨리 우리 가족들한테서 벗어나야 새 출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너를 내친 거였으니까. 너는 너무 젊고 지금까지 산 날보다 살 날이 훨씬 많은데 언제까지 먼저 간 내 아들만 그리워할 순 없잖아. 그리고 나는 그냥 너한테는 늘 강하고 당당한 시애미이고 싶어서 내가 욕심을 냈어. 민중이는 내 아들이고 경원이는 오랫동안 맏며느리로서 함께 살며 내 곁에서 나를 지켜서 내가 무슨 모습을 보여도 부끄럽지 않지만 10년이 지나도 늘 아이 같던 너한테는 차마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미안하다, 현애야. 내 욕심 때문에 괜히 너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안 좋았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네 인생에 그리고 애들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돈을 보내왔던 거고 행여 그저 돈으로 해결하려는 단순한 노인네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구나. 여러분은 세상에서 딱 한 가지 질병을 없앨 수 있다면 뭘 없애고 싶으신가요? 세상에는 무서울 정도로 몹쓸 질병이 참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치매를 사라지게 만들고 싶습니다. 영상 속 시어머니는 본인이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몇 달 전 환시를 보기 시작했고 지금은 해가 지면 나도 모르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고 하셨죠. 그때의 나는 내가 아니기도 하고 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데 예전의 기억이 현실의 기억과 맞물리고 뒤섞이면서 제게 문자를 보냈을 때도 예전의 기억만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제가 보고 싶어서 본인도 모르게 보내셨다는 거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시다가 영상 건너편에서 아주버님 목소리로 들리는 사람이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니 눈을 몇 번 깜빡거리시고 다시 말을 이어가셨어요. 몸이 골마가는 것보다 기억이 골마가는 게 더 비참하고 힘들더구나. 그래도 아직 제정신이 아닐 때보다 제정신일 때가 더 많은데도 이렇게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고생시키는데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 무섭고 두렵고 그래. 근데 그런 내 남은 인생에 너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나마 정신이 온전할 때 내 목소리로 너한테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달라고 해서 찍게 됐다. 현애야, 괜히 다시 연락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워. 그래도 너랑 보내온 10년이란 시간 동안 참 행복했어. 얼마나 행복했으면 지금도 잠깐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그 시절로 가장 많이 돌아가나 보다. 이번에는 경원이한테 내가 글쎄 현애라고 불렀다고 하던데 어째영 난 기억이 안 나네. 아유, 경원아, 나 피곤하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그러다 갑자기 힘이 훅 하고 빠지신 것처럼 시어머니는 앞에 있던 형님에게 손을 뻗더니 급하게 영상을 마무리하셨어요. 그 몇 분 말하는 것도 힘이 들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신 겁니다. 그 영상을 보고 바닥에 웅크려 누워서 울다가 또다시 영상 속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또 울고 그리고 끝내 내가 무슨 고생을 하든 상관없다.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만 들게 됐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번에는 절대 뒤돌아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시댁으로 향했죠. 그리고 또 제 앞을 막아선 형님과 시숙님에게 이제는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제발 만나게 해달라고 울었어요. 형님과 시숙님은 당황해하다가 저를 일으키며 집 안으로 들여보내줬습니다. 몇 년 만에 들어오게 된 시댁을 둘러볼 정신도 없이 저는 홀린 것처럼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보호사로 보이는 분과 병원용 침대에 상체 기대고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누구야? 너 누구냐? 절망적이었어요. 드디어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멍하니 보는 시어머니는 너무 늙으셨고 너무 작아지셨고 또 너무 약해 보이셨어요. 차마 다가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우는데 제가 아는 시어머니가 아닌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약과를 내미시며 말씀하셨죠. 이거 줄 테니까 울지 말라고. 나중에 형님과 시숙님에게 듣기로는 2년 전부터 크게 건강에 문제는 없었는데 그냥 기력이 떨어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 장에 염증이 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그 후로 침대에서 생활하시게 됐다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나왔듯이 잠에 깼을 때 몇 번 환시를 보시고 그걸 현실과 구분을 못하시더니 이젠 아예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증상을 늦출 수 있게 보호사를 불러서 예방치료도 하고 있다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하루하루 기력이 약해지고 기억을 잃어갈 때 종종 시어머니가 왜 나를 버리셨을까 원망했는데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어머니는 치열하게 자신의 병환과 멈출 수 없는 노화로 인한 변화를 겪으며 싸우고 계셨던 겁니다. 더 이상 내쳐졌다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형님과 아주버님에게 시어머니께서 뭘 원하시든 이제 나도 가족으로서 조금이라도 남은 시어머니의 여생에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고서 저 혼자 잘 살면 그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제게 약과를 주고 갑자기 졸리다며 잠에 드셨다가 일어나신 시어머니는 한동안 허공을 보시다 저를 발견하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현애 네가 왜 여기 있어? 시숙이 기어코 너를 부른 게야. 내가 그렇게 현애 너한테만큼은 안 된다고 수차례 일렀구먼. 하시며 화도 역정도 내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 손을 잡고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제가 오고 싶어서, 제가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셔도 저 계속 올 거예요. 어머님만 고집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며느리인 저도 고집 꽤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저를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어머님도 저를 말리지 못하실 거라고 제 의지를 확인시켜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재작년 겨울에 끝내 새벽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와 종이접기를 하셨어요. 치매 치료를 위해 항상 가족들의 이름으로 받아쓰기를 하거나 저와 종이접기를 하셨는데 한 번은 저보다도 더 앵무새를 잘 접으시다가 또 그게 좀처럼 안 되면 아이처럼 토라지고 종이를 찢고 제게 던지기도 하셨네요. 그럼 저는 다시 종이를 꺼내서 같이 천천히 해보자고 시어머니를 살살 달랬죠. 그럼 시어머니는 뚱하니 있으시다가 가만히 아까 본인이 종이를 던져 맞춘 제 볼을 쓰다듬고 다시 종이접기를 시작하시곤 했어요. 물론 정말 시어머니의 증상이 심한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화나 답답함보다 속상함이 더 커서 힘들었지만 제 안에 남은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그저 좋은 기억뿐이네요. 책 읽는 저를 지켜보시고 오는 제게 약과를 쥐어주시고 아픈 볼을 쓰다듬어주는 아름다운 기억은 점점 병에 좀먹어가지만 본능은 저라는 존재를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남아있는 시어머니였어요. 얼마 전 형님과 시숙님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시어머니께 다녀왔는데 먼저 떠난 시아버지와 그리고 제 남편과 같은 곳에 안치된 시어머니의 사진은 예전에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 나고 눈물이 함께 나는 그런 형용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저도 형님도 시숙님도 묵묵하게 영정 사진 앞에서 눈물을 훔치다가 누구라고 먼저 할 거 없이 예전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거 생각나요. 예전에 어머님이 라고 운을 뗐어요. 사람의 기억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에게 좋은 기억으로 오랫동안 회자되는 것만으로 다른 곳에서 마치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것만 같네요. 앞으로도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그리고 제 남편도 어디선가
저와 제 가족을 봐주고 있을 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이 기억하고 그리고 좋은 기억만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어요. 제 안에서 영원히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 있게 말이죠. 끝없는 사랑을 주신 어머님에게 그저 부족하기 그지없었던 미련한 며느리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 담아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길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